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73편 칠지도와 한성천도의 진실. 지금으로부터 132년 전인 1874년 일본 나라현 덴리시의 이소노가미 신궁에서 엄중하게 봉인된 나무 상자에 특이한 형태의 칼 한 자루가 발견됩니다. 74.9cm 길이의 양날 칼인데 몸체 좌우로 3개씩의 가지칼이 뻗어 모두 7개의 칼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붙은 이름이 칠지도입니다. 지난 시간 끝 무렵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 칠지도의 성격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칠지도에 어떤 수수께끼가 숨어 있는지 그 칼에 새겨진 명문을 짚어가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칠지도를 언제 만들었는지부터 짚어볼까요? 애당초 칠지도를 제작할 때 그 제작 연도를 새겨넣긴 했는데 클테자가 첫 글자로 새겨져 있고 그 다음 글자는 마멸돼서 알아볼 수가 없으며 그 뒤에 4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구려와 신라가 한때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기도 했으나 동아시아에서는 대개 중국의 연호를 따랐기 때문에 태자 다음에 보이지 않는 글자를 화자로 본다면 태화 4년이 됩니다. 따라서 이 태화는 당시의 진나라 즉 동진의 연호였을 것이다. 학자들의 대체적인 견해가 이렇습니다. 양기석 충북대 교수의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동진 태화 4년으로 보고 369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관련된 기사가 이제 일본 서기 신공 황후기에 나와 있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외가 군대를 이제 한반도 남부 지역에 파견을 해서 소위 이제 그 가야 지역, 이 가야 지역에 있는 7개 나라를 평정하는 기사가 그 실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학계에서는 이제 조정을 해서 369년 대개 이제 근초고왕 때 그 칠지도가 만들어진 시기와 이제 같은 시기로 대충 보고 있는데 칠지도의 제작 연대를 동진의 연호인 태화 4년, 즉 서기 369년으로 보고 일본 사설을 넘겨보니 그 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측되는 내용의 기록이 일본 서기에 나타납니다. 지난 시간에 간단히 소개했습니다만 다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백제사신 구저 등이 칠지도 한 자루와 칠자경 한 개 및 여러 가지 귀중한 보물을 보냈다. 백제왕이 개를 보내 말하기를 우리나라 서쪽에 시내가 있는데 그 근원은 공나철산에서 시작됩니다. 이 물을 마시다가 문득 이 산의 철을 얻어서 성스러운 조정에 바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백제왕은 손자 침류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 내가 통교하는 바다 동쪽의 귀한 나라는 하늘이 열어준 나라이다. 그래서 천은을 내려 바다 서쪽을 나누어 우리에게 주었으니 나라의 기틀이 굳건하게 되었느니라. 너도 마땅히 우호를 다져 공물을 바치는 것을 끊이지 않는다면 내가 죽더라도 여한이 없겠노라. 이렇게 일러두었다. 이후로 백제는 해마다 계속해서 조공을 바쳤다. 일본석에 실린 칠지도 관련 기록이 이상과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백제왕은 근초고왕을 말합니다. 일본 서기의 기록대로만 해석하자면 백제의 왕은 이 칠지도를 주면서 외국의 왕이 가야나 마한 등지의 땅을 빼앗아서 백제에게 선물로 주는 등 은혜를 베풀었으니 귀한 나라 외국에게 앞으로도 영원히 조공을 바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랫사람인 백제왕이 윗사람인 외왕에게 올려 바쳤으니 칠지도를 헌상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칠지도의 백제 헌상서를 뒷받침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칠지도라는 칼에 새겨진 글자의 내용은 백제 헌상설과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자가 누락되어 정확한 해석은 어려우나 칼의 앞부분에 새겨진 명문을 일단 이렇게 해석해보죠. 태화 4년 5월 16일 병오에 100번 단련한 강철로 칠지도를 만들었는데 이 칼은 여러 병난을 물리칠 수 있으므로 마땅히 후왕에게 주도록 하라.
여기서 후왕에게 제공한다는 뜻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 공공후왕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 강종훈 교수와 충북대 양기석 교수의 견해를 차례로 들어보시죠. 공공후왕이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공자는 이제 제공하다 할 때 공자인데 그게 두 개 이제 연결 중복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제후할 때 후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임금왕자를 써서 공공후왕이라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이 태화 4년 5월 16일 병오일 한낮에 백제에서 이제 그 100번 당금질한 철로 칠지도를 만드는데 이러한 검은 칼은 온갖 병화,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한 화를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마땅히 후왕에게 공공하는 것이 옳겠다. 이 명문 내용에 보면은 두 나라의 그 관계를 시사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그 구절이 있어서 그 진위 여부를 둘러싸고 이제 한국과 일본 학계에서 큰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의공공후왕이다 해서 그 제후할 때 그 후왕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후왕이라는 존재는 중국사에서 봤을 때 중국에 이제 황제가 있으면은 그 제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 후왕이라는 그 명문을 백제와 외와의 관계로 놓고 봤을 때 누가 상이자냐? 다시 말해서 백제의 왕이 스스로를 황제로 자리매김하고 외의 왕을 황제인 자신을 받드는 제후국의 왕으로 낮추어 취급하면서 이 칼은 여러 번 당금질해서 정성껏 만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 전쟁이 터져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니 마땅히 후왕에게 제공하노라. 이런 말을 새겨서 칠지도를 하사했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종훈 교수는 백제 왕이 외왕에게 칠지도를 주었다는 표현으로 바칠 헌자를 쓰지 않고 제공한다는 의미의 이바지할 공자를 썼다는 대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강종훈 교수는 6년 전에 있었던 일본의 오부치 수상 장례식을 예로 들어서 헌과 공자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데 들어보시죠.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클린턴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문객으로 와가지고 그 장례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꽃을 갖다 바치는 그런 이제 차례가 있었는데 클린턴을 비롯해서 많은 외국 사절들이 이 오부치의 관 앞에 꽃을 놓는 것을 헌화라고 일본 측에서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헌화 순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공화 순서가 있었습니다. 제공할 공자에 꽃 화자를 쓰는 공화 순서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였냐면 일본 황족의 대표가 나와서 꽃을 오부지 관 앞에 놓는 것을 공화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공하고 헌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황족이 총리 대신에 장례식에 꽃을 주는 것은 헌이란 말을 쓸 수 없다라고 이제 일본 측에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칠지도의 경우도 백제에서 일본 왕에게 헌상했던 게 아니라 황제가 수상에게 주듯이 제공한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번에는 칠지도의 뒷면에 새겨진 글자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마모된 글자가 있고 그 의미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일단 이렇게 해석을 해보죠. 전에는 이런 칼이 없었는데 백제 왕세자 기생성음에게 진귀한 칼이 생겼기에 일부러 외왕을 위해 만들었다는 뜻을 후세까지 전하여 보이도록 하라. 여기 나오는 기알기, 날생, 성스러울성, 소리음, 즉 기생성음이라는 네 글자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해석으로는 기생은 근초고왕 때 백제의 왕세자였던 구슬을 뜻하고 성음은 왕자를 말한다. 따라서 기생성음이란 왕세자 구슬을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외왕에게 칼을 하사한 사람은 백제의 왕이 아니라 왕세자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왕세자였던 기생성음, 즉 금구수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외왕에게 보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외왕에게 상대할 수 있는 백제 측의 카운터파트가 백제 왕이 아니라 다음 왕이 될 차기, 그러니까 제2인자에 해당하는 왕세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제 왕세자인 근구수 왕이 외왕에게 하사하는 쪽으로 문맥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은 백제와 일본 사이 그 당시 외교 관계가 일본 우위는 물론 아니고 백제 일본 사이의 대등한 관계라고 볼 수도 없고, 이 해석대로라면 일본 측이 주장하는 백제 헌상설은 설 자리가 없고, 백제에서 외왕에게 칼을 하사했음은 물론 그 하사를 한 주체가 백제의 왕이 아니라 다음에 왕이 될 태자였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도학 교수는 자신이 저서 살아있는 백제사에서 앞에서 언급한 기생성음이 왕세자 구수라는 뜻이 아니고 기생은 기묘하게 생겼다는 뜻이며 성음은 성상의 말씀, 즉 임금의 말씀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칠지도를 제공한 주체가 백제의 왕이었든 왕세자였든 말미에 새겨져 있는 전시 후세, 즉 후세에 전하여 보여라라는 표현만 보더라도 제왕이 신하에게 훈시하는 투의 명령조 문장으로 돼 있어서 칠지도의 백제 하사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하위국의 우두머리가 상위국의 그 우두머리에게 칼을 보내주면서 후세에 전해 보여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쓸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중국 측에서도 사실은 이 칼들을 제후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그 관행이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만은 이 전시 후세라는 문구는 바로 그런 하사조의 문구로 파악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래서 칠지도 명문 내용은 철저하게 백제가 우위에 서 있는 당시의 그 한일 관계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백제가 과연 스스로 황제를 칭하면서 외왕을 제후국의 왕쯤으로 취급하고 칠지도를 하사할 만큼 국력이 막강했을까요? 근축왕식이라면 백제가 그만한 자신감을 갖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백제사 전공 학자들의 대체적인 견해가 그렇습니다. 서울 역사박물관 김기섭 연구원의 얘기입니다. 군축왕 때의 그 자신감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중국하고 교류도 했고, 또 하나는 군사적으로 고구려를 압도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고, 또 남쪽으로 마한의 많은 영토들을 이렇게 흡수를 했고, 가야 지역까지 진출 이렇게 사신을 보내고 할 정도고, 또 진출도 했고, 그랬을 정도니까 자신감이 아주 막 팽배한 시점이죠. 그걸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서기에 있는 기록인데, 거기 보면 초고왕, 근초고왕입니다. 근초고왕이 그 창고를 열어 보이면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이렇게 진보가 많다. 자, 그럼 칠지도에 관련된 얘기는 이쯤에서 접기로 하고 근초고왕 시기 백제와 고구려의 관계를 탐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대왕마마, 고구려 군사들이 북쪽 변방을 침략하여 우리 백제의 민가를 약탈하고 있사옵니다. 대왕마마, 고구려 군사가 북방을 침공하여 우리 백성 50호를 잡아갔사온데 소장이 군사를 이끌고 추격하여 다시 데리고 왔사옵니다. 자, 백제와 고구려의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삼국사기를 기준으로 할 때 온조가 백제를 건국했다고 기록한 BC 18년부터 근초고왕 23년 이전, 그러니까 서기 369년까지는 백제와 고구려가 애교 관계를 가졌다거나 군사적으로 충돌했다거나 하는 기록은 단 한 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초고왕 24년부터 두 나라 사이에 대규모 전쟁이 연속적으로 벌어집니다. 왜 이 시기에 이르러서 백제와 고구려가 군사적으로 마찰을 벌이게 됐을까요? 우선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고구려 제15대 임금이었던 미천왕 때의 기록을 살펴보기로 하죠. 칼을 버리고 항복하는 자들은 살려줄 것이니라. 허나 저항하는 자들은 모조리 목을 베도록 하라. 미천왕 3년 가을 9월, 왕은 군사 3만을 거느리고 현덕군에 침입하여 8,000명을 사로잡아 이들을 모두 평양으로 옮겼다. 자, 진격하라!
이천왕 14년 겨울 10월에 낙랑군에 침입하여 남녀 2,000명을 사로잡았다. 낙랑이 무너졌으니 이제 대박을 칠 것이다. 군사를 남쪽으로 집결시키도록 하라. 고구려의 미천왕이 한반도의 서북부에 남아있던 한군현이었던 낙랑군과 대방군을 모두 멸망시켰던 때가 서기 314년이었습니다. 고구려가 낙랑과 대방을 멸망시키긴 했지만 이들 군현이 자리 잡고 있던 황해도와 대동강 유역을 모두 차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백제와 고구려 사이에 이 지역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시작된 것이죠. 백제와 고구려 모두에게 황해도 지역과 대동강 유역의 땅은 국가의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양기석 교수 얘기 들어보시죠. 대동강유역이라는 것은 그 교통도 편리하고 또 수로교통이나 육로교통뿐만 아니라 또 농경지대로서 또 고조선 이래로의 아주 그 중심지로서 발달한 지역이었고, 여기에는 그 한 9년 때부터 잘 훈련된 또 한 9년 때부터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인 관료들, 엘리트, 인적 자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정학적으로 보나 지리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이 중요한 대동강 유역을 누가 장악하느냐, 이건 단순히 두 나라의 그 영토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 걸린 지역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낙랑과 대방이 백제와 고구려 사이에 완충지대로 남아 있어서 두 나라가 서로 군사적으로 부딪힐 일이 없었는데, 이들 한군현이 멸망해버리자 백제와 고구려가 국경을 맞대고 부딪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두 나라가 무턱대고 충돌하여 전쟁부터 벌일 수는 없는 일이고, 무력으로 상대를 침공하는 것도 제반 여건이 무르익어야 실천에 옮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구려의 입장은 중국과 또 남으로는 백제하고 이렇게 이제 국경을 이제 맞닿고 있어서 고구려가 대외적으로 진출하는 방향은 중국 세력과 부딪힐 때는 남진 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 중국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고구려의 국력 팽창 방향은 남쪽이 되는 겁니다. 어차피 두 나라는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동안 고구려사에서 또 백제사에서 두 나라 간의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가지지 못했던 것은, 고구려 입장에서 보자면 중국 세력과 군사적으로 긴장 관계에 있을 때는 함부로 군사를 남쪽으로 보내서 백제와 전쟁을 벌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고구려가 백제를 침공한 것으로 돼 있는 근초광 24년 무렵에는 중국 대륙의 정세가 어떠했을까요? 고구려와 국경을 근접하고 있는 북쪽 지역의 경우 이른바 오호족이라고 불리는 중국 변경 지역의 유명민들이 대거 중원으로 쳐들어와서 여러 나라를 세우고 서로 경쟁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오호 16국이 도래하기 직전의 상황이죠. 이 세력들은 서로 고구려를 끌어들여서 자신들의 지위를 강화하려고 했기 때문에 고구려와 군사적으로 갈등을 빚을 일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구려 입장에서는 남쪽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왕마마, 고구려왕 사유가 기병과 부병 2만을 거느리고 치양을 향해 출발하였다 하옵니다. 역시 고구려가 선공을 취합니다. 여기 나오는 치양은 예성강 바로 북쪽에 있는 오늘날의 배천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이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일어난 최초의 전투였을까요? 김기섭 연구원은 삼국사기 기록상으로는 첫 전투이지만 황해도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과정에서 이전에도 소규모 충돌은 자주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상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첫 기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너무 대규모의 전쟁이 처음부터 나오니까 처음은 아닐 테고 실제로는 그 전부터 좀 계속 있었을 텐데 기사가 워낙에 부족하니까 뭐 여기서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만은 아마 요 전 단계, 그러니까 낙랑이 망하는 게 313년인데
시점으로는 상당히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써 50여 년 뒤의 일인데 그 사이에서 아마 상당히 작은 전투들은 크게 많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자, 어떻든 고구려의 사유, 즉 16대 임금 고국 원왕이 2만 병력을 이끌고 치앙으로 내려와 군사를 주둔시킵니다. 처음으로 대규모 군사를 동원한 고구려의 침략에 직면하여 백제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 살펴보기로 할까요? 고구려 왕 사유가 4만 병력을 인솔해서 치앙으로 쳐들어와 진을 치고 있다고 하였느냐? 예, 대왕마마. 이미 고구려 군사가 치양 일대 우리 민가를 약탈했다 하옵니다. 아니 되겠다. 짐이 군사를 이끌고 나가 대왕마마, 이번 전쟁은 소자에게 맡겨주시옵소서. 고구려 왕을 상대로 태자가 맞서 싸워 전공을 세우겠다. 군사를 내주시면 지름길을 내달려 치양에 도착한 다음 불시에 기습 공격을 감행하여 고구려군을 무찌를 것이옵니다. 좋다. 군사들은 태자를 따라 출동하라. 알겠습니다, 대왕마마. 자, 가자! 근초고왕의 명을 받고 출동한 태자 근구수는 지름길을 이용하여 치앙에 도착하자마자 공격을 감행하려고 하였는데 태자마마 잠시 멈추시옵소서. 반가운 사람을 데리고 왔사옵니다. 반가운 사람이라 하였느냐? 그러하옵니다. 아마도 태자마마께서도 깜짝 놀라실 것이옵니다. 자, 이리 나와서 태자마마께 인사드리도록 하여라. 태자마마, 소인 인사드리옵니다. 아니, 너는 고구려로 도망쳤던 사기가 아니더냐? 그러하옵니다, 태자마마. 비록 고구려로 피신했다고 하나 소인이 어찌 고구려의 군사가 되어 백제의 대왕마마와 태자마마를 저버릴 수 있겠사옵니까? 양쪽이 군사적으로 충돌하기 직전에 고구려 진영으로부터 사기라는 사람이 백제 태자 근구수 앞에 나타납니다.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구려인 사기는 원래는 백제인이었는데 실수로 왕이 타는 말의 발굽을 상처나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벌을 받을까 두려워 고구려로 도망갔었다. 그가 태자 앞에 나타난 것이다. 태자마마, 고구려 군사가 비록 수는 많으나 모두 가짜 군사로서 인원을 채운 것에 불과합니다. 그중 제일 강한 부대는 붉은 깃발을 든 부대입니다. 만일 그 부대를 먼저 공략하면 나머지는 치지 않아도 저절로 허물어질 것입니다. 그래, 알겠다. 자, 붉은 깃발을 세운 부대는 고구려군 주둔지의 맨 왼쪽에서 수경하고 있다. 내가 기병을 이끌고 쳐들어가서 붉은 깃발 부대를 함락할 것이다. 나머지 보병들은 다른 부대를 공격하라. 자, 가자! 태자가 진격하여 크게 이기고 달아나는 군사를 계속 추격하여 수곡성 서북쪽에 도착하였다. 이때 장수 막고해가 말했다. 태자마마, 일찍이 도가인 말에 만족할 줄 알면 욕을 당하지 않고 그칠 줄을 알면 위태롭지 않다 하였사옵니다. 지금 얻은 바도 많은데 어찌 더 많은 것을 바라시겠습니까? 태자가 이 말을 옳게 여겨 추격을 중단하였다. 태자는 즉시 그곳에 돌을 쌓아 표적을 만들고 그 위에 올라가 좌우를 돌아보면서 말했다. 오늘 이후로 누가 다시 이곳에 올 수 있겠는가? 그곳에는 말발구같이 생긴 바위돌 틈이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그것을 태자의 말굽 자국이라고 부른다. 삼국사기 백제 본기에 수록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왕이 타는 말의 발굽을 상처나게 했다가 그것이 두려워서 고구려로 망명을 갔던 사기라는 사람이 백제 태자에게 찾아와서 고구려군에 대한 비밀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 바람에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대목이 흥미롭습니다. 그 뒤에 태자의 말굽 자국에 얽힌 이야기도 다분히 설화투로 기록되어 있죠.
이 기사는 상당히 구체적인 기사입니다. 지금 백제봉기 기록 가운데 단편적인 내용을 기록한 다른 기사들과는 달리 인명이라든지 지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오는 기사이기 때문에 사실성이 비중이 높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근초고 왕의 제위 시기에 아들인 근구수가 고구려와의 전쟁을 주도하면서 이제 북방 영토 개척에 나갔던 상황을 적절하게 지금 보여주는 그런 자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삼국사기에는 백제 태자 근구수가 고구려군을 격파하고 적병 5천 명의 머리를 베었으며 노획한 물품은 모두 장병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구려와 처음으로 맞닥뜨린 대규모 전투에서 백제 태자 근구수가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다음에 왕위에 오를 태자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동북아시아에서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고구려군을 크게 이겼으니 태자 근구수에게는 그 의미가 남다른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전쟁에서 승리라는 것은 단순한 사기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쟁을 주관했던 세력의 정치 사회적인 지위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369년에 실제로 근초고왕이 참전한 것은 아니고 그 태자로 있었던 아들 근구수, 나중에 이제 14번째 왕이 되죠. 그 근구수가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태자라는 지는 이제 차기 왕위 계승 후보자인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보장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정치 권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구수가 태자가 될 수 있었고 또 태자로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차기 왕으로 계승할 수 있었던 것은, 자, 고구려와의 치양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다음에 백제의 근초고왕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구려 왕이 지휘하는 대군을 당당히 물리치고 5천 명에 이르는 적병의 머리를 베었을 뿐 아니라 노획한 물품이 산더미 같으니 역시 백제의 태자답도다. 짐은 이 승리를 기리기 위해 군사서열을 할 것이니라. 모든 군사를 한수이남에 집결하여 도열하도록 하라. 삼국사기에서는 이 대목을 근초고왕이 한수 남쪽에서 대대적으로 군사를 사열하였다, 모두 황색 깃발을 사용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초고왕이 군사 사열을 하면서 스스로 황색 깃발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백제 연구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오행사상에서 보면 황색이 중앙을 가리키고요. 또 그것은 이제 그 천하의 중심이기 때문에 황제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사극 같은 걸 보면은 황제는 노란 그 옷을, 누런 색깔의 그런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황색 깃발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백제의 왕이 어떤 천하의 중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추정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정말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확신은 안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 강종원 교수는 근초고왕이 군사 사열에서 황색 깃발을 사용했다는 것을 곧 중국의 황제가 천하의 중심이 자신에게 있다 하여 황색기를 사용하고 황색 도포를 입는 것과 같은 의미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김기섭 연구원과 양기석 교수는 이 황색 깃발 사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합니다. 근초고왕이 바로 누런색 기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내가 황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세상이 나 중심으로 이제 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건 자존의식의 표현이고, 그런 면에서 그걸 다른 데도 아니고 군사들을 쫙 나열해 놓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상황에서 황제 깃발을, 누런색 깃발을 들어라 하는 얘기는 나의 힘을 과시한다, 세계 만방에 이 세상에 공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니까, 이건 자신감 넘치는 자존의식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죠. 그 한강에 그 도도히 흐르는 그 강물을 바라보면서 백제군을 동원을 해서
거기에 정점에 서 있는 근초고왕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에다가 그 사열할 때 깃발을 노란 깃발입니다. 그 깃발이 뭡니까? 이것은 바로 중앙을 나타내는 것이고 근초고왕 자신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근초고왕은 이제는 과거의 초기의 왕들은 백제왕, 마한연맹체 그 관련해서 하나의 지역적인 왕, 백제왕으로서 의미가 있었지만 이제는 단순한 백제 지역을 넘어서 그러나 고구려의 공격은 그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왕마마, 고구려가 다시 군사를 동원하여 우리 백제의 북쪽 변경을 침공하고 있사옵니다. 장수 막고해는 듣거라. 대왕마마, 분부만 내려주시옵소서. 군사를 내어줄 터이니 고구려의 침략군과 바로 맞서 싸우지 말고 폐하 강가에 복병을 배치해두고 기다리다가 적이 나타나거든 불시에 공격하도록 하라.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대왕마마. 그렇게 해서 백제군은 근초고왕의 작전에 따라 폐하 강가에 군사를 숨겨두고 있었는데 고구려군이 강가에 도착했다. 북을 울리고 공격하라. 백제는 이 기습 공격으로 고구려군을 또 한 번 크게 물리칩니다. 그런데 백제가 폐하의 강변에 군사를 숨겨두고 있다가 고구려군을 기습 공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고구려 시대의 폐하 혹은 폐수는 대동강을 지칭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가 고구려를 맞아 싸운 곳들이 폐하 말고도 황해도 배천 지역인 치앙성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북쪽의 황해도를 넘어 대동강 유역까지 백제가 영토를 개척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백제의 영토를 너무 올려잡은 것은 아닐까요? 치앙성을 황해도 배천 지역으로 봤을 때 과연 그 백제 세력이 그 당시에 그 대동강 유역까지 진출을 할 수 있었겠느냐? 고기사만 놓고 보면은 실제로 진출했다 해도 지배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황해도 지역에서 백제 토기가 출토된 게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학 박물관인가 아마 보관주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걸로 봐서는 일단은 대동강 유역에 진출했다기보다는 그 아래 근초고왕 시기 백제와 고구려 전쟁의 결정판은 평양성 전투였습니다. 백제의 장돌들은 들으라. 짐은 태자와 함께 용맹스런 백제의 기병과 보병을 이끌고 고구려 정벌에 나설 것이다. 우리 백제군은 고구려와의 접경을 돌파하여 곧장 평양성으로 진격할 것이야. 태자는 기병을 이끌고 앞장서도록 하라. 알겠습니다, 대왕마마. 백제 기병들은 나를 따르라! 지금까지는 고구려가 먼저 백제의 변경을 침공하면 백제가 군사를 이끌고 나가 물리치는 형국이었는데 근초고왕 26년 겨울에 벌어진 전쟁은 백제가 선제 공격에 나섰다는 특징이 있고 더구나 근초고왕이 태자 근구수와 함께 군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백제가 3만 명의 정예군을 동원하여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왕마마, 지금 고구려 군사가 우리 백제군과 마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성 안에서 방어에 급급하고 있사옵니다. 알았다. 성 안에서 군사를 지휘하고 있는 고구려군 장수가 누구더냐? 고구려왕 사유가 직접 군사를 지휘하고 있다 하옵니다. 태자는 군사를 원형으로 배치하여 성을 포위하도록 하라. 알겠습니다, 대왕마마. 백제군은 평양성을 포위하라! 백제군과 고구려군이 성곽을 사이에 두고 공방을 벌이게 되는데
이 평양성 전투 중에 뜻밖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군사들은 활을 쏘아라! 아니, 대왕마마! 못 들었느냐? 대왕마마께서 화살을 맞으셨다! 군사들은 백제군의 화살 공격을 방어하고 대왕마마를 안전한 곳으로 모셔라! 평양성 안에서 백제군의 공격을 방어하던 고구려 임금 고국원왕이 백제군이 쏜 화살에 맞은 것입니다. 고구려 본계는 이 대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제왕이 평양성을 공격하므로 고국원왕은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서 이를 막다가 날아오는 화살에 맞고 세상을 떠나므로. 고구려의 고국원왕은 백제군이 쏜 화살에 맞긴 했는데 흐를 유자 화살 시자 유시에 맞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어쩌다 날아온 화살이 우연히 왕을 맞췄다는 얘기죠. 고구려의 고국원왕이 평양성에 있었고 백제가 평양성을 공격을 했는데 평양성을 뺏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국원왕은 죽었는데 완전히 전투에서 패해가지고 성을 뺏기고 죽은 게 아니고 이건 뭐 지키는 와중에 죽었던 것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진짜 날아온 화살에 막 비오듯이 쏟아지는 화살에 하나 잘 맞아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상황 인식에는 더 적합한 거 아닌가 하는. 고구려군이 항복을 하거나 후퇴를 했다는 기록도 없고 백제군의 공격으로 평양성이 함락됐다는 기록도 없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 반드시 백제가 승리했다고 볼 수 있겠느냐. 고구려의 고국원왕이 죽은 것은 비오듯이 날아다니던 화살 중 하나가 우연히 잘못 날아와 맞은 것에 불과하다. 김기섭 연구위원의 분석이 이렇습니다. 반면에 양기석 교수는 이 전투에서 백제가 크게 승리를 거둔 것은 확실하다고 분석합니다. 전투를 하다 보면 활도 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접전이 벌어졌을 때는 창이나 칼, 검 이걸 쓰지만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이 전투를 벌일 때는 우선 엄호를 하거나 이제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활 아닙니까? 그러면 뭐 그거 맞을 수가 있죠. 그 유시에 맞았다고 해서 백제의 큰 승리가 아니다 그런 얘기 아니고 일단 그 지도자를 쏴서 죽일 정도로 이긴 거 아닙니까?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고구려 왕 사유가 필사적으로 항전하다가 유시에 맞아 사망하자 근초고왕이 군사를 이끌고 물러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전쟁이 끝나고 근초고왕은 태자, 구수와 함께 군사를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근초고왕이 평양성 전투를 마치고 돌아오고 난 다음이 문제입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원문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왕인 군태 이도 한산, 이 부분을 우리말로 옮기면 이런 뜻이겠죠. 왕이 군사를 이끌고 물러나서 도읍을 한산으로 옮겼다. 백제의 근초고왕이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의 평양성으로 쳐들어가 상대의 지도자인 고국원왕을 죽였으니 분명 백제가 승리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왜 근초고왕은 부랴부랴 군사를 이끌고 후퇴하여 갑자기 도읍을 한산으로 옮겼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왕마마, 우리가 평양성에서 공방을 벌이던 중에 고구려의 왕 사유를 죽였으니 이 일의 파장이 어떻게 번져갈지 몰라 두렵사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유시에 맞아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고인데 왕을 죽인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필시 고구려는 우리가 자기들의 국왕을 작심하고 살해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냐? 고구려가 원수를 갖겠다고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쳐들어올 것이 틀림없사옵니다. 서둘러 대비를 해야 할 것이옵니다. 답답하구나. 그 대비책을 묻고 있지 않느냐? 이곳은 방어하기 어려움이 있으니 도읍을 한산으로 옮기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그 이병도 선생님 이래로 고구려 왕을 죽일 정도로 평양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니까 또 고구려가 만만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전열을 재정비해 갖고 또 큰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은 그 방어하기에 유리한
그런 한산 쪽으로 도읍을 잠시 옮긴 걸로 이제 삼국사기에 바로 기록이 돼 있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 왔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견해고. 쉽게 설명하면 백제의 근초고왕은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어찌어찌 하다 보니 고구려 왕을 죽이게 되었고 고구려의 보복 공격이 두려워서 도망치듯 도읍을 옮겨버렸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러나 대구 가톨릭대 강종원 교수는 평양성 전투와 도읍지 천도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보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고구려 왕 사유가 힘써 저항하다가 그 흘러온 화살에 맞고 죽었다. 여기서 일단 끝나는 게 맞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군사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온 직후에 왕이 천도를 단행했다. 이게 사실은 별개의 사실인데 그게 한 기사 속에서 이 뒤에 이렇게 따라 붙음으로 인해 가지고 좀 이해 혼란이 좀 생기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구려를 공격하고 난 이후 벌어진 천도 기사가 고구려 전쟁과 직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근초고왕이 평양성 전투에서 군사를 이끌고 물러났다는 의미를 지닌 왕인 군태라는 문장과 도읍을 한산으로 옮겼다는 의미의 이도 한산은 연결성이 없는 한참 떨어져서 행해졌던 일이기 때문에 도읍을 옮긴 것과 평양성 전투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또 한 가지 의견을 들어볼까요? 김기섭 연구원은 삼국사기의 이도 한산이라는 말은 도읍을 옮겼다기보다는 왕의 거처를 옮긴 정도였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령 풍납동 토성과 몽촌 토성이 한 세트로 왕성구시를 했는데 그 안에서 거처를 옮긴 것이다. 이런 얘기죠. 풍납토성과 몽천토성 사이가 700m 정도입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 평지성과 산성이, 몽천토성은 이게 산성입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가까이 있는 성이 없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풍납토성은 백제의 도성으로서 아주 유력한, 더 이상 다른 데서 찾기가 어려운 그런 곳입니다. 몽천토성도 여기서는 아주 최고급의 유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세트라는 것이죠. 세트인데 바로 이런 상황들, 왕이 풍납토성에 있다가 거처를 몽천토성으로 옮기는 것이죠. 왕인 군태 이도 한산이라는 8글자를 놓고 이처럼 백가쟁명의 해석들이 나오는데 충북대 양기석 교수는 확실하게 백제편을 들어주는 이런 분석을 내놓습니다. 자, 평양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으니 이번 전쟁의 공을 공평하게 평가해서 후한상을 내릴 것이다. 대왕마마, 소신이 천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하옵니다. 천도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냐? 그러하옵니다. 지금 우리 도읍은 한수 이남에 자리 잡고 있사옵니다. 본래 한수 이북에 있던 것을 북방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을 때 한수 이암으로 옮기는 것이 방어하기에 편리하다 하여 옮긴 것이 아니더냐? 그랬사옵니다. 허나 지금은 나라의 형편이 많이 달라졌사옵니다. 나라의 형편이 어떻게 달라졌다는 것이냐? 예전엔 한수 이북에 바로 우리 백제를 위협하는 오랑캐들이 포진해 있어서 왕실의 안위가 늘 위태로웠사옵니다. 그렇지. 허나 지금은 북방으로의 영토가 끝없이 넓어져서 우리 백제 영토가 저 북쪽 폐하에 이르고 있사옵니다. 그리고 고구려와 싸워서 연승을 거뒀기 때문에 앞으로 북방으로 영토가 더 넓어질 것이옵니다. 그런데 왜 천도를 하자고 하는 것이냐? 북방에 넓어진 영토를 다스리자면 도읍을 한수 이남에 두는 것보다는 한수 이북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사옵니까? 옳은 얘기다. 그 태자의 의견은 어떠한고? 소자도 그 의견에 찬동하옵니다. 도읍을 한수 이북의 한산으로 옮긴다면 새로 확보한 북방 영토를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옵니다. 그렇지.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라.
그 한산에 이도했다는 것은 오히려 남쪽에 하남일에성 남쪽에 있다가 오히려 그 강북 쪽으로 가서 영토도 넓어졌으니까 오히려 또 위상도 황색 깃발을 휘두를 수 있을 만큼의 그 위상도 갖췄고 왕권의 기반도 튼튼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넓은데 가서 좀 웅지를 펼칠 수 있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보복이 들어서 이렇게 숨었다 하는 보다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른바 대륙 백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앞에서 소개한 기록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분석하기도 합니다. 제야 사학자 박영규는 근초고왕이 평양성 전투를 벌이기 이전까지는 한반도의 백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산동반도에 있는 대륙 백제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한 권으로 읽는 백제 왕조실록의 일부분을 살펴볼까요? 근초고왕은 즉위 초에는 주로 대륙 백제의 거점인 산동성 지역에서 남쪽으로 영토를 확대하다가 점차 북쪽으로 눈을 돌린다. 그가 북진을 시작한 시기는 모용 선비가 세운 연나라가 몰락하고 있던 360년대였다. 당시 모용 선비는 세력이 약화되어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는데 북쪽으로 진출할 기회를 엿보고 있던 백제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역시 남진의 기회를 엿보고 있던 고구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때문에 고구려와 백제의 충돌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고구려군이 치양을 약탈하자 근초고왕은 자신은 산동성에 있었기 때문에 한성 백제에 있던 태자 근구수를 시켜 방어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후에 벌어진 평양성 전투에 직접 군사를 이끌고 참여한 근초고왕은 그 전투에서 고구려의 고국원왕을 죽이는 전과를 올린 후 대륙 백제는 태자 근구수에게 맡기고 자신은 한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다각도로 살펴보았던 왕인 군태 이도 한사는 근초고왕이 대륙 백제의 도성에 머물다가 고국원왕을 죽이고 대승을 거둔 뒤에 본국 도성이 있는 한산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풀이해야 옳다는 주장입니다. 그럼 이제 백제가 중국 대륙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 나가는지를 살펴보기로 할까요? 근초고왕 27년 대왕마마, 지난번에 신라에 사신을 보냈었는데 이번에 신라 왕실에서 답방 사신을 보내왔사옵니다. 알겠느니라. 내고 사신을 아련할 터이니 대접을 후이하도록 하라. 바다 건너 외국에 간 사신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느냐? 예, 이미 사신선이 남쪽 바닷가에 도착하여 사신 일행이 육로로 올라오고 있다 하옵니다. 남방의 가야나 신라하고도 화친을 유지하고 있고 바다 건너 외국 역시 우호 관계에 변함이 없는데 북방이 문제가 아니더냐? 고구려 말씀이시옵니까? 아니 중국 대륙에 있는 왕조들 말이다. 대왕마마, 우리는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사오나 중국 대륙의 왕조들과 교류를 맺지 못하고 있으니 진정한 강대국이라 할 수 없사옵니다. 진나라의 사신을 보내 우호 관계를 맺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근초고왕 27년 봄에 진나라 즉 동진에 사신을 파견합니다. 369년 평양성 전투에서 고구려와 싸워서 고구려 왕을 전사시킬 정도로 대승을 낚았죠. 그래서 이제 백제 왕이 명실공히 한반도에 패자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백제 근초고왕으로서는 그동안의 신라 외 가야 남방이나 동쪽에 있는 세력과는 어느 정도 관계를 맺었지만 고구려마저 꺾었기 때문에 한반도의 실질적인 패자가 됐단 말이죠. 이것을 국제적으로 동아시아에서 공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근초고왕이 동진에 사신을 파견했다는 이 기록이 백제가 중국 대륙의 왕조와 최초로 애교 교섭을 한 기록에 해당할까요? 물론 이전에도 중국 왕조와 교류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백제의 이름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마한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교류였습니다. 따라서 근초고왕이
백제 왕의 이름으로 사신을 동진에 보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백제가 옛 마한 땅을 모두 평정한 한반도의 강대국이 되었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백제가 중국 왕조와 교섭을 할 때는 국호에 나와 있는 대로 일백백자 백제라는 이름으로는 허진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마한 제국 사이에서 독보적인 위치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나 이제는 가야, 영산강유역, 잔여 세력까지 심지어는 고구려까지 깼습니다. 이제는 한반도에서는 백제와 아우를 어떤 세력은 없다는 얘기죠. 이런 그 드높아진 위상, 이것을 결국은 이제 동아시아 사회에서 이제 그 나름대로 과시할 목적으로 이제 서해안의 포구에서 백제 사신들이 범선에 올라탑니다. 파도가 거칠지 않은 연안 항로만을 따라서 산동반도까지 가려면 2달이 걸릴지 석 달이 걸릴지 모르는 지루한 여정이었습니다.